세상은 진짜로 자기가 아는 만큼은 보인대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장가갈 무렵에 비디오 가게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디오 가게가 한 번도 눈에 안 띄더니 세상에 비디오 가게만 눈에 보이네. 한 1년 하다가 때려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비디오 가게 또 안 보여. 세상은 딱 그런가 봐요. 저는 여기 계신 식구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시거나 하셨거나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일을 하실 분들로 보는데 세상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볼 거냐. 네,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를 학교 때 배웠어요. 국사. 언제부터 나와요? 고조선 때부터 나와요. 세계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세계사 시작할 무렵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의 시작이 마치 거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역사만을 배워가지고는 우리 지구의 전체 변화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요 밑에 있는데요. 이게 언제적 찍은 사진이냐면 1972년에 아폴로 17호에서 달나라 가다가 이제 뒤로 돌아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행성을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지구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속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중에 아주 짧은 최근의 얘기예요. 최근 100년의 얘기예요. 이 이전에 두 번의 전쟁의 시기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지구촌 전체 땅의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요. 소련과 중국 등등이. 그래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거 잘못하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소위 수정 자본주의를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키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80년대까지를 흔히 복지국가 시대라고 해요. 그렇게 이 복지국가가 쭉 커졌는데요. 그 복지는 뭘로 하겠어요? 세금으로 해요. 세금으로. 그래서 미국의 전쟁 시기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91%까지 올라가요. 루즈벨트 때. 그게 조금씩 나눠지다가 1970년대 말에 레이건 직전까지 70%의 세금을 걷어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물론 그것도 누진제긴 합니다만 그렇게 걷어대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싫겠죠. 그러니까 야, 이제 국가는 일 좀 그만해. 너무 비효율이야. 시장에다 뭐 좀 맡겨봐. 라고 하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쭉 퍼져오죠. 그 시대가 2008년까지 갑니다. 대한민국은 그 막차를 탑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깡디 씨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개방해봐. 소위 신자유주의식으로 살아봐. 아니면 돈 안 대줄 거야. 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우리도 가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그릇은, 그 정도 시야는, 그 정도 철학적 베이스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좋겠어요. 복지국가 시대의 키워드는 정부였어요. 정부가 사실상 일을 주도했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정부여 간섭하지 마. 시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야. 라는 때가 있었어요. 시장에 맡겨놨더니 확실히 빈익빈 부익부가 커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신용도 없는 사람한테 집 사라고
돈 빌려주다가 이제 사고가 나죠. 그걸 온갖 계량주의 수학으로 그걸 포장했다가 망했죠. 그 다음은 뭐냐? 일부 학자는 다시 케인즈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의 주제. 이게 잘 빨간색이 안 나오네. 이렇게 가야 하는 시대인데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 숙제가 있고 우리 한국은 특수하게 또 두 가지 숙제가 있어서 네 가지 숙제들이 현재 지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로 보여져요.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씩 볼까요? 이 네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예요. 또 하나가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수하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죠. 이 네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런데 이거를 아까처럼 정부에 맡기거나 혹은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 핵심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첫 번째 숙제예요. 기후변화 문제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최근에 우리 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렸죠. 요게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입니다. 요 시점이 언제냐면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60만 년 전이에요. 요 아래 게 흐린데 이게 온도 그래프예요. 이 과학적 데이터는 어디서 왔냐면 남극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는 남극의 얼음을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잘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밑에 온도도 올라가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요. 좀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온도는 정비례해 왔어요. 그런데 요 지점에서 이게 급속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구는 단 한 번도 최근에 단 한 번도 280 ppm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대략 산업혁명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400 ppm을 넘었어요. 온도 기준으로는 1도를 올라갔죠. 지금 이 상태예요. 매년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300억 톤씩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계시죠? 자동차 타고 전기 쓰고 이것저것 신상품 사고 버리고 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 에너지를 물 쓰듯 하는데 그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들이죠. 300억 톤씩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이 98%예요. 나머지는 자연에서 나와요. 그만큼 지구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 지금 속도대로 가면 2050년에 560 pp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구의 온도가 실제로 4, 5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2도 올라가면 북극곰을 볼 수 없고 3도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져요.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먼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얘기예요. 2050년이면 저나 우리 송갑석 위원장님은 살아있을란가 죽었을란가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은. 그런데 바로 우리 자식 세대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가 한참 일할 나이에 지구에게 닥치는 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죠. 아까도 보신 그래프입니다만 요 2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는 200년 전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의 모습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봐왔는데 지구 전체의 역사로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실제로 눈 깜짝할 새의 역사예요. 잠깐만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가 46억 년짜리거든요. 그 46억 년을 24시간에 치환하면 지구에 인류가 태어나는 거는 2초 전이에요. 2초 전. 산업혁명은요. 0.37초 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지구 전체로 보면요.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근데 그가 이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너무 한꺼번에 파괴하고 있는 거죠. 지구를. 세계사에는 안 나오는 얘기. 빅히스토리 전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5억 년 전에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그동안 5번의 멸종이 있었어요.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대멸종은요. 전체 생명종의 70%가 사라지면 대멸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한 게 5번이고 3번째와 5번째 멸종이 가장 컸어요. 그 5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공룡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6번째 멸종으로 실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공룡은 멕시코만 옆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핵겨울이 왔어요. 자기가 죽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요, 이대로 가면 멸종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공룡도요, 운석이 떨어졌다고 하루아침에 죽은 게 아니에요. 100만 년에 걸쳐서 죽어요. 100만 년에 걸쳐서 죽은 거예요. 한꺼번에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도보다 좀 더 빨리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겁나죠? 정치의 역할이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정치의 역할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어요. 95년에 교토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선진국들이죠. 95년도에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만들어서 선진국들은 2005년까지 2095년에서부터 최소한 5%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로 한다라고 협약해요.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탈퇴하죠. 미국이. 그런 게 어딨냐.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그런 나라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그래서 중국하고 늘 실갱이를 하다가 2015년에 그러면 의무적으로는 하지 말고 자율로 하자. 자율로. 1차 협약은 의무였어요. 2015년 파리 협약은 의무는 하지 말고 자율로 각자 목표치를 정해서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목표치에 합을 다 더하면 3도씨까지 올라가요. 되게 재미없죠? 그렇죠? 인생이 참 재미없는 얘기야 이게. 그런데 이대로 가면 죽어요. 자다가. 미안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계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래프예요. 1년에 300억 톤이에요. 이게 이제 단위가 무슨 빌리언인가 그래요. 300억 톤씩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지금 한 340억 톤쯤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를 2050년까지 100억 톤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건물에서 줄여야 되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줄여야 되고요. 지역 난방에서도 줄여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에서도 줄여야 되고 산업 영역에서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는 게 미세먼지 대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건물도 에너지 제로 주택에서 살고 우리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석탄 발전소 말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산업에서도 양회나 제철에서 전기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를 대폭 줄이고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이냐?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절반은 효율성을 높여서 줄여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럽은 소위 그린 이코노미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속도가 엄청 늦죠. 그래서 유럽의 고민의 핵심은요. 유식한 말로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유럽의 고민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번영할 수 있을까?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성장자를 쓰는 사람은 약간 좀 촌스러운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안 하고 발전이라고. 그게 그건데 사실은. 인간이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독일, 덴마크, 최근에 영국이 합류하기 시작해요. 영국도 석탄 발전을 엄청 해가지고 런던 스모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고 최근에 원자력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자력보다 풍력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북해에서는 방향이 뭐랄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데 풍력은 간헐성 문제도 훨씬 적어요. 태양광은 3시간 후면 이제 낮에만 끼고 그런데 풍력은 야밤에도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영국이 최근에 원자력을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요. 우리나라만 자유한국당이 자꾸 하자고 그러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모든 곳에서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죠. 들고 왔네. 그 다음 숙제가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잘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되면서 소위 국민국가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세계적으로 소위 세계의 평균적인 글로벌 미들 클래스가 이 중간 계층의 40%가 사실상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세계의 1%가 꾸준히 늘어나요. 그 사이에 0.1%는 더 빨리 늘어나죠. 0.01%가 세계의 부를 독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의 오너들, 현대자동차의 오너들을 포함한 우리가 아는 다국적 기업의 오너들이 사실상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위 제가 학생운동 할 그 무렵만 해도 무슨 노동자와 자본가의 무슨 대립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참 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구닥다리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세계의 1%와 99%가 어떻게 하면 부를 평균적으로 누릴 거냐, 나눌 거냐. 이런 얘기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통계상 맞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즘 고민하는 숙제들이죠. 사람의 가치가 예전에 이건희가 한참 잘 나갈 때 마누라 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하고 세상은 1%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똑똑한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치고 나머지를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으로 치면서 저희가 비정규직이 늘어나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능력의 격차가 얼마나 되냐에 대해서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햄버거 하나면 되지. 한 사람이 얼마나 더 먹겠냐. 이 12사람의 한 달치 월급과 이 사람의 한 달치 월급 정도가 같으면 되지. 얼마나 차이를 내니? 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통과될 뻔했어요. 그런데 스위스 당국에서 이렇게 하면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람의 가치와 부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가? 숙제죠.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 확실히 시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독점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우리는 지방세수로 따로 잘 안 걷는데 유럽은 중앙에서도 걷고 지방에서도 걷고 그래서 미국의 유럽의 부자들은 대략 한 60% 가까이 세금을 내요. 최고 부자들이. 우리는 최고 소득세율이 42%예요. 우리는 얼마를 내는 게 적당할까요? 통계로 보면 알죠. 잘 안 보이죠. 한국은 이 지니계수가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높으면 빈부격차가 큰 거고 이게 낮으면 빈부격차가 적은 건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기 전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근데 세금을 걷고 나서 빈부격차가 꽤 큰 나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우리보다 훨씬 세금 걷기 전에 빈부격차가 커요. 그런데 여기도 최근엔 세금을 안 걷어서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로 되어 있죠. 덴마크요, 0.444인데 세금을 걷고 나면 0.256을 이렇게 떨어져요. 유럽에서 제일 독특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걷어요. 그런데 빈부격차도 굉장히 적어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세전에는 굉장히 격차가 커요. 그만큼 경제가 활력이 있다는 얘기죠. 대신 세금을 많이 내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소위 중부담 중복지라는 개념이죠. 세금을 좀 더 걷고 조금 더 평등하게 살자. 어디서 더 걷을 거냐? 우리나라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더 걷을 일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걷어도 돼요. 연간 소득 10억 이상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는 빼고 그러니까 10억 이상 가진 대토주 소유자들 그리고 다주택 소유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금 좀 더 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죠.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가는 게 기본소득 하자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단계고 세계적으로도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죠. 핀란드가 최초로 한 차례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을 분석하고 있는 중에
이고 다른 데들이 주별로 작은 단위로서 실험을 하고 있죠. 우리도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법을 조금만 바꿔주면 경기도 내에 재산세를 국토보유세 개념으로 좀 더 거둔 다음에 그거를 고스란히 경기도 도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생산의 효율이 올라가고 부가 독점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가 다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살아야 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숙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지를 잘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여기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928년도에 스웨덴 3인당이 집권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 슬로건으로 집권하고, 최근까지 10몇 년을 제외하고 스웨덴 3인당이 계속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3인당이 국민의 집이란 슬로건 앞에 96년도에 녹색이라는 걸 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행복하게 살아가지고는 잘 안 되겠거든.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잘 살지 않으면 인간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스웨덴 3인당의 최고 슬로건을 바꿉니다. 녹색 국민의 집으로. 우리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제 슬로건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스웨덴으로 보면 국민의 집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그 앞에 자연과 공존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 숙제를 우리도 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세계 유일의 지금 분단 국가죠. 사실은 뭐 중국과 대만이 약간 그런 관계지만 우리로 치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데, 분단된 지 70년 됐습니다. 참 먼 세월 같죠. 독특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통일로 되는데 지금 40대, 지금 50대가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윗세대들은 여전히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20대는 그거 꼭 통일해야 돼?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요소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바뀌고, 우리가 소위 경제적인 통일 단계를 넘어가면 굉장히 크게 소위 번영할 가능성이 높죠. 국토 규모가 영국만해지고, 인구가 독일만해지고, 대륙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물류나 지금 남북이 갖고 있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우리의 소위 공존의 또 하나의 숙제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될 듯 하다가 무슨 노딜이니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이너프딜이니 아이고 알아듣지 못할 용어들 막 하는데, 그 강물이요, 굽이 쳐도 바다로 갑니다.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서 뒤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뭐 혹시 모르죠. 한 20%는 있을까? 근데 앞으로 가는 운명인 듯 합니다. 되겠죠. 또 하나의 숙제가,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딱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일본도 도쿄 중심으로 너무 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처지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제일 큰 도시가 런던입니다. 프랑스 파리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랑 비슷합니다만 파리 시내 인구는 300만입니다. 거기 수도권 인구 전체를 합하면 한 1000만쯤 됩니다. 프랑스의 전체 인구가 6천만쯤 되는데 파리가 한 1000만쯤 됩니다. 광역 파리가
파리 시내만 치면 300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골고루 발전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경제 수도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인구가 70만입니다. 베를린이 좀 크죠. 굉장히 곳곳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는 한쪽은 넘쳐서 아파트까지 비싸서 죽겠고 한쪽은 텅텅 비어서 죽겠고 이 빨간색이 이제 곧 사라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가 안 태어나서 이제 그럴 동네들이 저 빨간색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태껏은 그래도 각 시도에 소위 이제 광역시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시나 몇몇 당진이나 몇몇 도시를 빼면 이제는 부산, 울산, 광주 이런 데도 정체하거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인구를 다 수도권에서 흡입해 가서 이제는 소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일, 그게 이제 공전의 주요한 과제죠. 경제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전체 생산의 60% 이상을 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노무현 대통령이 안 했더라면 훨씬 더 심각했을 텐데 그렇게 해도 요 모양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겠죠. 넘어갑니다. 본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지구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더 잘할 분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애구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태어난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애향심이 있습니다. 한일전만 하면 애국심이 막 불탑니다. 어디 유럽에 가서 공항 딱 나올 때 삼성전자 간판 보면 왠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밖에 나가서 보지 않는 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행성인데 이거를 잘 안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전체의 숙제들을 같이 풀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해서 유엔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고 행동은 동네에서 해라. 이게 유엔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주의의 정원이라고 하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바라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소위 과거의 좌파, 진보 쪽에서는 주로 정부가 역할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신자유주의나 이런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 정부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되게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무슨 다수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우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토가 황무지가 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 것은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면 그 역시 비효율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공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동네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도 하고 실천도 다 하면 비효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에서는 작게 생각하고 작게 실천하라는 건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건 주로 정부가 하되 실천하는 것은 자치 영역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숙제를 봤습니다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가 그 큰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할 건지 계속 화력 발전을 가져갈 건지 그것에 대한 큰 방향은 정부가 정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누가 해야?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많이 부는지 어디에 햇볕이 많이 드는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어디에 농로가 있는지 어디에 산의 각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걸 중앙정부가 어찌합니까? 대한민국은요. 에너지에 관한 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실천하고 동네에서는 권한이 없고 기초연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노인의 생활 수준을 어디까지 안정시킬 것인가 이거는 국가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지금 치매인지 등창인지 부모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 서비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지방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미니멈으로 국가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하되 그 소소한 실천들은 지방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숙제는 전체적인 방향은 국가적 차원으로 고민하되 실천의 영역은 국가가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방의 주체들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 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민주주의의 정원 이 책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이제 중앙이 다 하지 말고 실제로 지방이 좀 해보자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위 오랜 기간 봉건제를 해오면서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사실상 연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국가가 위에 얹혀서 소위 이 연방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봉건 시대를 거쳐오긴 했고 고려 때 잠시 봉건 영주가 힘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 통제가 굉장히 강했던 그 전통 때문에 지방 분권을 하는 게 굉장히 토대가 약한 편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좀 바꿔보시겠다고 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붙여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여전한 숙제입니다. 그 안 되니까 우선 우리 김부겸 장관께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넣어보자라고 해서 그 지방자치법에 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뭐 조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5조. 그거를 바꾸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빼고 어지간한 것을 다 바꿔보려고 했죠. 그래서 주민 발안제도 새로 만들고 주민감사 청구 상한 기준도 많이 낮추고 뭐 국민투표는 아니지만 주민투표와 관련된 거는 18세 이상이면 하게 하고 주민자치회도 새로 만들어 보라고 하고 지방의회 직원들의 소위 인사권을 의장한테 주고 전문 인력도 좀 더 늘리라고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로 시도 의원들한테 보좌관을 줘라. 보좌관 주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용어를 싹 그냥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용어를 보좌관을 줘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 이제 막 법이 올라가가지고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주민의 책임성, 투명성도 높이고 이제 국가와 지자체 간의 관계도 재정립하게 하죠. 그렇게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도 현재 소위 ER 자치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20%가 지방비인데 2022년까지는 30%로 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인데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구죠, 도구. 지방이 자율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할 것이냐. 자치분권이 마치 돈 나누고 권한 나누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이 스스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방이 스스로 예컨대 재생에너지를 몇 %까지 언제까지 할 건지를 지방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볼 건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우리의 교육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고 그것을 실험하고 그걸 성공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게 훨씬 중요한데 지방분권, 지방자치하면 뭔가 자꾸 권한 나누는 것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죠.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목표에 충실한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탑다운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이 결정해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 방향이 틀리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게 4대강 같은 거죠.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망하는 길이죠. 지방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볍습니다. 국가가 항공모함이면 지방은 구축함이라 영향은 적지만 실패할 가능성, 실패를 하더라도 그 피해의 범위가 좁죠. 대신 성공하면 그거를 옆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거죠. 국가적으로 실험해 보려고 여러 차례 도전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정협의회, 그런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가 대결하지 않고 합심해서 경제 발전을 해보자고 여러 차례 도전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 우리 광주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광주형 모델을 베껴보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버텀업 방식의 성공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우리 광주의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몫이기도 하죠. 그 외에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우리 현재 시대적 가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이 큰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전하자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평화통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여전히 대결적인 행태를 취합니다. 시대를 역류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성공을 못 하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혁신은요, 이제는 한 곳에서 잘 안 이루어집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 때, 그리고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찰과 뭔가 협력할 때, 소방과 뭔가 협력할 때, 다른 부서와 협력할 때, 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서
이제는 어지간한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허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잘하냐?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잘하십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마사회에 달리는 말처럼 딱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다른 데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것,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을 하는데. 속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임기 벌써 1년 지났죠? 금방 갑니다. 단체장들도 그래서요. 이게 뭔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몸 풀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면 임기 절반 지나갑니다. 3년차, 4년차 넘어가면요. 아이고, 다음에 또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내가 뭐 했더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의원님들, 단체장님들이 우리 뭐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대한민국 올 예산이 470조인데요. 돈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돈이 날아다닙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꼭 우리 동네 돈이 없더라도 기업의 돈이든, 뭐 중앙의 돈이든, 광역의 돈이든, 혹은 주민들의 자발성이든, 이걸 붙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요, 절대로 풍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동네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구촌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복지국가 시대의 키워드가 정부였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키워드가 시장이었다면 공존의 시대의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는 소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경제학이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 존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 이론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진짜 이기적인가? 하면 그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훨씬 이기성보다 이타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공룡시대의 포유류로서도 그랬고, 우리의 직접 조상이 유인원하고 갈라져 나오는 게 700만 년 전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나무 위에 살았습니다. 우리 직접 조상이 어떻게 나무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모르시죠? 빅히스토리 보면 나올지 모릅니다.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요. 남아메리카가 옛날에는 해류가 유통이 됐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는 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달라붙습니다. 해류의 방향이 극쪽으로 바뀝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옵니다. 나무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결단합니다. 나무 위에서 더 살 수 있을까? 결단을 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자가 나타나면 뽀로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기간 동안에 드디어 우리가 직립을 합니다. 직립을 하는데 350만 년 걸립니다. 700만 년 전에 유인원하고 갈라져 나옵니다. 불을 발견하는 게 대략 15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입니다.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데 잡아먹힐까봐 뭉치지 않으면 못 살았습니다. 불을 발견하고도 일정 기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기간으로 보면 우리는요, 대개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무리를 지어서 서로 도우면서 때로 다녔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그게 덤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인류학자 덤바가 아마존에 가서 마을 공동체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150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150명이 넘으면 쪼개지더라고요. 덤바의 수입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 있어도 친한 친구는 150명을 안 넘는다. 실제로. 자기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술 마실 때 전화 걸어보려고 생각하면 전화 걸 수 있는 친구 몇 명 안 된다. 인간이 공동체로서 살 수 있는 가족을 넘어서서 그 기본 단위가 그렇다는. 동네에서 했던 일입니다. 동네에서 인사하고 나누고 학교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청장 마지막 때 했던 게 제가 배지 달고 있는 요거입니다. 요 배지가 영국제 배지입니다. 영국제. 행복은 습관이 영국 BBC가 영국의 심리학자들하고 영국의 슬로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6개월간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음습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10가지의 소위 습관, 비슷한 내용입니다. 10가지를 가지고 계속 실천케 했더니 똑같은 조건인데도 사람들의 심리적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돈 버는 것? 건강하는 것? 행복하는 것? 모두가 얘기하죠.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아니라고 막 고개를 흔드시는. 네, 아닙니까? 네,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까? 네. 네. 나중에 같이 이제 토론할 때 얘기해 보시죠. 행복하자는 것.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됩니다. 소득과 행복은 일치하는가? 어느 순간에는 일치합니다. 절대 빈곤기에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절대 빈곤기. 우리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보릿고개일 때는 그 수출 1,000억 불 할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소득 수준이 10,000불을 넘어설 때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곧 행복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15,000불 정도를 넘어가면 소득이 올라가는 게 곧 행복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단계에 돌입합니다. 상대적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때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단계를 한참 넘어선 거죠. 우리가 15,000불을 넘어설 때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잘했어야 되느냐가 이제 숙제였던 거죠. 지금은 간극이 너무 커져 있는 거고요. 제가 구청장 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살 예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자살 예방을 하냐고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180명이 자살했어요. 1년에. 자살을 굉장히 많이 했던 동네라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줄여볼까 해서 자살 고위험군부터 자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혼자 사는 어르신, 스트레스 받는 학생, 실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울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통반장과 교회의 게이트키퍼들을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하고 했더니 실제로 자살이 줄어요.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계 1위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박원순 시장이 베껴가지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베껴가고 강원지사가 베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사실 조금 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노원구 거를 베껴가지고 좀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잘 안 되는가 봐요. 저보고 좀 와서 직접 해보래요. 좀 고민입니다. 혹시 노원구에 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원구청에 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119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19가 가끔 학생들 혹은 무슨 행사 때 샘플로 몇 명 나오라고 해서 했던 일인데 제가 구청장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30명씩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대략 1년에 3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노원구에서 생존한 사람이 1년에 20명쯤 통계적으로 추가로 살았습니다. 한 명만 살려도 되는데 20명씩 살려서 세계 응급학회의 사례보고가 됐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교육장인데 세계에서 저걸 이제 이거 누르는 거 있죠. 그걸 애니라고 합니다. 애니.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스웨덴의 노르웨이의 메르달사라는 데인데 거기서 와가지고 첨단 시설을 무료로 깔아주고 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집체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근데 이제 세계에 팔아먹으려고 노원구를 테스트 베드로 만든 거예요. 저런 교육을 이제 세계적으로 팔아먹으려고. 요즘은 동 단위에 무슨 복지 무슨 전달 체계가 다 만들어졌죠. 노원구 거 베낀 겁니다.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 제일 처음 복지 전달 체계를 동 단위까지 내립니다. 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동으로 내려가야 해서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로 했죠. 지금은 제도화 돼서 보건복지부가 하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노원에는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있긴 한데 1년에 현금 모금액이 9억 원 정도 되고 2017년 기준으로 후원 물품이 6억 원 정도 돼서 한 15억 정도가 매년 모이는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6명쯤 됩니다. 그 6명의 월급은 구청에서 주고 구민들이 낸 도네이션한 모든 돈은 동네의 장학금과 복지 활동에 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구 단위나 시 단위에서 쓰는 건 딱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못 씁니다. 그런데 재단은 훨씬 유도리가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겨줍니다. 여기에 월 1,000원 이상 돈을 내는 사람이 14,000명쯤 됩니다. 노원구에. 노무현재단 다음으로 큰 재단. 우리 대통령님 장모님이 치매시잖아요. 대통령 장모님이. 그래서 후보 시절에 치매 국가 책임 제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어디서? 노원구에 와서. 왜? 제일 잘 돼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금연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담배값을 올립니다. 2,000원이나 열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노원구에서는 담배를 끊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대신 한 8km 정도의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맞고 담배 피면 5만 원씩 벌금 매기고 열받잖아요. 벌금 내려면 대신 담배를 끊으시면 돈 드립니다. 라고 해서 남성 흡연율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남자만 신청합니다. 여자도 틀림없이 필 텐데 여자는 와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해볼 만합니다. 생활임금 제도를 성북구하고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근데 요즘 참 이게 후회가 많습니다.
생활임금 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확산이 되니까 이게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다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시급 10,000원까지 올라간 자치구나 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닥으로 깔리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대선 공약으로 아니 자치단체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밑불을 깐 게 이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 뭐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앞다퉈 보통 지금 대통령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게 최초 공약에는 5년이었습니다. 안철수가 5년 하겠다고 홍준표도 5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꼬셨는지 우리는 3년에 할게 그래서 배탈이 났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된 게 시발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광산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일 제일 먼저 하셨죠. 한번 재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네. 10인 미만 영세 기업의 사회보험 확대하는 일 최근에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뭐 노동부에서 돈 주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그런 공부 잘하시네. 일자리 안정자금 주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에서요. 그러니까 10인 미만 영세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사람이 서울에는 서울노동청 산하에 지방노동청이 5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를 포함해서 200만 명을 관리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딱 2명이더라고요. 2명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단체랑 협업하지. 그리고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합니다. 노원구는 뭐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음식, 숙박, 동묘업 이런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요. 다 허가 내려면 보건위생과에 와야 돼요. 보건위생과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접수할 때 물어봅니다. 거기 종업원들 4대 보험 들었냐고. 겁나잖아요. 아이 들을게요. 그렇게 듭니다. 노동부와 구청이 협업하면 우리 노동자들의 뭐랄까요 안전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4대 보험을 드는 게 1차 사회 안전망이다. 이 1차 사회 안전망에서 떨어지면 고스란히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 1차 안전망을 잘 까는 게 결과적으로는 득이다. 그래서 제가 과외에 일을 시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딱 하나 상 받았습니다. 노동부 장관한테. 그리고 꽝입니다. 요즘 무슨 쉐어링 사업 많이 하죠. 특히 카쉐어링 많이 하는데 저희 구는 이제 대학이 6개 있어서 룸쉐어링 사업을 동네 어르신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연결해주는 사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개념화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마을 학교라는 개념을 쓰죠. 동네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결국은 낳고 기르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함께 더불어 가족 단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교육이 마을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비중으로 보면 30에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육에서 교육까지의 역할이.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자치구 단위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많이 만듭니다. 과학관도 하나 유치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의 길 같은 것도 만듭니다. 460m 트랙에 46억 년의 지구 역사를 야외에 전시해서 460m를 걸으면서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있어요. 그 옆에 역사의 길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고 역사의 길 한 바퀴 돌면 지구사 전체를 공부를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학 전문 과학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평보다 더 좋은 365일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제로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네, 다. 제가 구청장 됐던 일. 제가 우주파라 우주학교도 하나 만들었어요. 환경센터도 만들고.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그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잘 갖추는 건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거 여전히 숙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는 19개 동인데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2만 명이고 많은 데가 4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돌리면 집에 가서 잔치하고 생일도 집에 가서 잔치하는데 요즘은 그걸 잘 안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애부터 어른들까지 마을 단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몇 명쯤 될까? 정답은 없는데 유럽의 사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천 명을 넘기는 어렵겠다. 근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데 되게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냐. 좀 잘게 쪼개면 2, 3천 명. 최소한 거기에 하나 정도씩은 주민들이 뭔가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뭐도 배우기도 하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럴 공간이 작게는 2, 3천 명, 커도 10,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뭔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대동주의를 합니다. 동을 키웁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 5만 단위로 막 늘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은 특히 기초 단위는 아까 던바의 법칙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단위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그게 의원님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근데 그 일을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게 해야 해요. 저희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었는데요.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율로 해라. 전기세, 물세, 최소한의 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책값 이런 건 지원해 준다. 자율로 운영해라. 대신 그 자율이 지나쳐서 너무 폐쇄적으로 된다거나 공익성을 해칠 때는 해상권을 갖는다. 해상권은 우리가 갖는데 자율로 운영해라. 처음에는 굉장히 겁내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운영을 하니까 애착이 생겨요. 자기 것이 생겨요. 자기가 뭔가 공모를 하고 뭔가 계획안을 짜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동체성이 붙어요.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마을마다 공간이 다 달라요. 평수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공통적인 거는 공동체의 핵심은 특히 도시는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 기능이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문화센터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같이 붙는 거죠.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시당 위원장님하고 같이 산자위 소속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택을 노원구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 냉방, 난방, 급탕, 온수, 환기, 조명을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택을 하나. 국토부 R&D 예산 180억을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신혼부부 6년 했더니 작년에 37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한참 더울 때 가봤더니요. 그러니까 전혀 냉난방을 안 한 상태로 그 집주인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26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랑 가장 친한 식물, 낙엽 퇴비장부터 목공소에, 목공의 교실에 뭐 등등 나무 백화점도 만들어 놨습니다. 범죄 제로화 사업도 했는데요. 아파트는 확실히 범죄율이 낮습니다. 일반 주택이 높습니다. 일반 주택은 아파트처럼 할 수 없을까? 아파트처럼 골목골목에 CCTV를 붙이고 경찰이랑 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혹시 빵꾸 나면 메꾸고 하는데 CCTV를 혁신하면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00대 붙이는데 50억 정도로 해치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 한참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기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막았더니 왜 그걸 막냐고 조선일보가 한참 뭐라고 하고 그 상투자 받던 투자했던 분들이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노원구가 세계 최초로 그 가상화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를 만듭니다. 세계 최초. 믿거나 말거나.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만들었는데요. 그야말로 가상화폐입니다. GDP가 모든 것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왜 자원봉사는, 가사노동은 왜 부가가치를 인정을 안 해줘? 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주는 그 가상화폐를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면 700노원을 줍니다. 1시간에. 우리 아까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10%를 가상화폐로 얹혀주고 재활용 센터에 재활용 물건 내면 물건값의 10%를 가상화폐로 얹혀주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가치는 동네 음식점이나 문화센터에 구청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쓰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씁니다. 동네에서. 이것도 그 제로페이 방식으로 찍어서 합니다. 끝인데요. 정리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은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하시면서도 실천은 동네에서 크게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면 그 힘이 우리 광주행 일자리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